안녕하십니까. 디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군집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군집의 특성과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군집의 특성과 구조, 군집의 종류, 조사 방법. 조사 방법은 이제 방향구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제 개념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실제로 이제 방향구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군집을 분석하는지, 식물 군집을 분석하는지,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 안내 질문은 군집 내 주요 생물종, 우점종, 핵심종, 지표종, 희소종의 특징과 역할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군집 내 단순히 다양한 종의 생물의 합이 아니라 먹이, 그물과 주요 생물, 우점종, 핵심종 등 상호작용을 통해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유지되는 이유를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요거는 이제 개념적 질문이고요. 요거는 사실적 질문입니다. 질문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군집의 특성과 구조, 교과서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군집의 특성. 군집을 이루는 각 개체군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비생물소, 물, 빛, 공기, 토양 등 다른 개체군과 상호작용한다. 군집은 단일 개체군과는 구별되는 다양한 특성을 나타낸다. 네. 여기 그림에 보면 군집에서의 먹이 그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뭐 강아지 풀, 메뚜기, 뭐 토끼, 뭐 삭 이렇게 이제 먹이 사슬이죠. 사슬이 쭉 연결되고 또 그거 말고 고라니, 삭 이렇게 되는 먹이 사슬도 있고 강아지 풀, 등줄지 삭 이렇게 다양한 사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 개체로 보면 안 되고 이게 개체군으로 보면 됩니다. 이게 다 하나의 개체군들이다. 다 이렇게. 예. 그렇게 이제 그림은 한 개체씩만 그려놨지만 군집에서의 이제 그 먹이 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군집을 이루는 개체군과 군집을 둘러싼 비생물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방금 이제 뭐 먹이사슬 얘기했지만 먹고 먹히는 관계, 포식과 피식에 따라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이제 먹이 그물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1학년 때도 배웠지만 이 사슬이 개체군이 다양할수록 복잡한 먹이 그물을 형성할수록 군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군집의 특성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개체군을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우점종, 핵심종, 지표종, 희소종이 있습니다. 우점종은 군집에서 개체수가 가장 많거나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군집을 대표하는 개체군이 우점종입니다. 예를 들면 시베리아 낙엽송은 시베리아 삼림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우점종이다. 그렇죠. 이런 사진 본 적 있죠. 이게 우점종. 그 다음에 핵심종이라는 개념이 핵심종. 예를 들면 비버가 있는데 비버가 댐을 만들잖아요. 나뭇가지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러면 물기를 막으니까 습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습지에 사는 개체군이 구성이 달라지게 되죠. 습지에 사는 개체군과 초원에 사는 개체군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우점종은 아니지만 군집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체군을 핵심종이라고 합니다. 핵심종은 대부분 상위 포식자, 개체 수는 적지만 다양한 개체군이 모인 군집을 유지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지표종이 있습니다. 지표종. 특정 군집에서만 볼 수 있어요. 특정 군집에만 있으니까 그 군집의 특징을 이제 나타내는 게 되겠죠. 지표종에는 대기오염 정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지의류라고 하면 지의, 땅지자, 옷의자입니다. 땅의 옷 같은 거 이제 우리 그 바위에 이제 그 이끼 아니고 뭐 이렇게 막 그 알록달록하게 끼는 그런 생물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지의류입니다. 그다음에 서식지의 환경 파괴 정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양서류. 대표적인 양서류가 이제 청개구리. 습지가 오르면 개체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습지가 어느 정도 파괴되는지 알 수 있는 게 이제 지표종이 되고요. 그 다음에 희소종. 군집을 이루는 개체군 중에 매우 적은 개체군. 여기 예로 금강 초롱꽃이 나와 있는데
이 금강초롱꽃을 되게 보기 어렵죠. 개체 소멸 주어서 보호가 필요한 희소종 이 있다. 그래서 우점종, 핵심종, 지표종, 희소종 이 개념과 이해를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료실에 불가사리 자료가 나오는데 이 불가사리도 핵심종입니다. 조간대 불가사리. 그래 보면 이제 여기 담치가 있죠. 담치. 요거 담치인데 이 담치가 이게 조간대에 물이 찼다 뺐다 하는 데잖아요. 바위에 붙어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불가사리가 이 담치를 이제 잡아먹죠. 그래서 만약에 불가사리를 제거를 한다, 없앤다. 그러면 담치 개수가 굉장히 늘어나죠. 그래서 군집 내에 여러 개체군이 있는 게 아니라 특정 개체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군집 내 개체군 종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간대에 개체군이 공존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핵심종이 누구다? 불가사리다. 마찬가지로 비버도 마찬가지죠. 비버도 그런 역할을 하더라. 자, 그 다음에 군집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집의 종류는 이 먼저 식물의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빛, 물, 온도 이런 비생물 요소가 지역마다 다르죠. 그래서 지역에 따라 다양한 군집이 형성됩니다. 광합성이라는 식물은 군집의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생물 요소다. 군집은 생물의 서식 환경에 따라서 육상군집과 수생군집으로 나눕니다. 육상군집, 수생군집. 육상군집에는 또 뭐가 있냐? 삼림초원 사막. 삼림초원 사막은 뭐에 따라 차이가 나요?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 차이가 나요. 그래서 삼림초원 사막. 수생군집은 물속이죠. 물속에 산다. 그래서 물속 생활적인 개체군으로 강하천 호수인데 요거는 소음기가 없죠. 염기가 없는 담수. 그 다음에 바다에 행성되는 해수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밑에 이제 예시 그림이 나오는데 삼림 강수량이 많아. 그래서 목본 나무죠. 초본은 풀이고 그래서 목본이 우선입니다. 삼림 기온과 강수량이 좀 높은 지역. 초원은 강수량이 삼림보다 적죠. 그래서 초본이 우점종이 됩니다. 호수는 담수군집이죠. 염도가 낮고 수생식물이 광합성을 하여 계절에 따라 변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 염도가 높아. 해조류가 이제 광합성을 해서 계절에 따라 환경 영향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제 군집의 종류가 육상군집과 수생군집으로 나눠지고, 육상군집에는 삼림, 초원, 사막이 있고, 수생군집에는 강하천, 호수라는 담수군집과 바다라는 해수군집이 있습니다. 그다음 생태분포는 기온, 강수량 등 환경요인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식물군집의 분포를 생태분포라고 합니다. 식물군집의 분포, 뭐에 따른 기온과 강수량. 근데 기온, 강수량은 이 수평분포와 수직분포로 나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평분포는 위도의 차이입니다. 위도. 저위도 지방과 고위도 지방의 위도에 따라서 이 분포하는 식물 군집이 달라집니다. 밑에 그림에 보면 저위도 지역은 기온과 강수량이 높죠. 그죠? 기온도 높고 강수량도 많아. 그렇게 되면 열대 우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기온이 높은데 강수량이 좀 적어. 그러면 초원이나 사막이 됩니다. 조금 더 이제 중위도 지역은 이게 중위도 지역으로 가면 온대 낙엽수림. 중위도 지역은 이제 사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온대 초원, 온대 사막. 중위도 지역에서도 그 강수량이 적으면 이 사막이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고위도로 가죠. 그럼 침엽수림. 그 다음에 더 고위도. 그러면 이제 북극, 툰드라. 이렇게 이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수평 분포가 만들어진다. 그다음 수직 분포는 고도에 따른 여기죠. 수직 분포는 고도에 따른 기온의 차이입니다. 고도. 동일한 위도에서 고도에 따라서. 자, 예를 들면 밑에 상록, 화렵수림대. 상록이라면 사시사철
나뭇잎이 푸르다, 활엽수다. 예, 그 다음에 그 이제 해발고도가 올라갑니다. 1000m, 2000m 쭉쭉 올라가면 그 다음에 낙엽 활엽수림대가 이제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침엽수림대, 더 올라가면 키가 작은 관목대가 형성이 됩니다. 예, 이런 거를 이제 수직 분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태 분포할 때 수평 분포와 수직 분포가 좀 헷갈리는 친구가 있는데 꼭 헷갈리지 않도록 수평 분포는 뭐다? 위도에 따라다. 위도에 따라 기온, 강수량의 차이다. 근데 수직 분포는 고도다. 고도. 그 차이를 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식물 군집을 조사하는 방법인데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방형구법입니다. 방형구는 일정한 면적을 가지는 네모난 틀을 방형구라고 하는데 주로 가로 1m, 세로 1m의 이런 틀입니다. 틀. 이거를 이제 그 초본 있는 군집에다가 이거 던지고 요 안에 또 이게 막 줄이 꺼져 있잖아요. 요 사이에 이제 식물의 밀도, 빈도, 피도를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식물 군집의 이제 특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형구 안에 밀도, 빈도, 피도를 측정한다. 밀도는 뭐냐? 밀도 우리 배웠잖아요. 개체군의 밀도. 단위 면적당 특정 개체군의 개체수. 요게 밀도입니다. 빈도는 조사한 전체 방형구 중에 특정 개체군의 개체가 출현한 비율. 뭐 A 개체가 얼마나 자주 출현하느냐. 이 방형구를 사실 한 개만 던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던져요. 여러 개 던져놓고 이 A, B, C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있다면 5번 방형구 중에 특정 개체가 몇 번 출현하느냐. 비율을 조사하는 게 이제 빈도고, 피도는 단위 면적당 특정 개체군의 개체들이 차지하는 면적.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 방형구에 여기 이 틀이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안에 이제 개체들을 보고 면적을 계산합니다. 그게 이제 피도다. 각 개체군의 및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의 합을 중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체군에 A, B, C, D 개체군이 있다면 각 개체군의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더해서 이걸 값을 더해요. 더하면 그 값이 중요치고, 중요치가 가장 큰 개체군이 그 식물 군집의 우점종이 됩니다. 요거 실제로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방형구법 말고도 식물 군집이나 동물 군집이나 군집을 조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상법이라는 게 있는데, 대상법은 주로 물가에 사는 식물 군집 조사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띠 모양으로 구역을 정하고 그 구역 안에 식물을 조사하는 방법. 최근에는 이제 피도 구할 때 인공위성과 무인기, 드론 이런 걸 이용하기도 합니다. 드론, 산림조사 이런 것도 하고 동물 같은 건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방형구법으로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물 군집을 조사할 때는 표지제포획법.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 포획을 해. 그런 다음에 번호표나 꼬리표를 붙이든지 아니면 염료로 이렇게 색칠을 해놔. 그런 다음에 다시 놔줘.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포획을 해. 그래서 처음에 표지했던 개체가 얼마만큼 또 다시 포획되느냐 이런 비율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밀도를 알아내는 방식이고, 무선 위치 추적은 말 그대로 이제 GPS 이런 거 다는 거예요. 발신기를 여기 달았잖아요. 여기 목인도 달고 이런 식으로 GPS 장치를 고래한테도 이렇게 붙이죠. 그래서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방법. 여기는 이제 다람쥐 여기 머리 뒤에 표지제 포획법을 위해서 붙였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GPS 같은 걸 붙여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식물의 군집, 식물이란다.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군집의 특성, 구조, 그 다음에 군집의 종류와 조사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